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가 급등과 기준금리 동결, 도매 물가 상승이 겹치며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나스닥이 모두 1% 넘게 떨어졌으며 예상으로 돈 2월 PPI와 물가 압력 확대로 금리 인하 기대도 약화됐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중동 전쟁 확전 우려와 유가 급등,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며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만 1,000달러 선으로 밀렸고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도 4에서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시설 공격과 이란의 산유국 시설 보복 위협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11달러까지 치솟았고 WTI도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호황 수혜로 주가가 급등하며 올 들어 상승률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시점이 장중에 있어서 가장 저점이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속에서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가스 인프라 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스 인프라 시설을 공격한 건 또 이번이 처음이라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됐고요. 브렌트유가 110달러 선을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론 실적을 제외하고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론도 지금 시간 외에선 좀 빠지고 있는 움직임이라서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줄지 초반 부침이 있을지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제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무려 5%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 넘는 상승부를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한 반쯤 됐을 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수 기여도가 무려 17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있어서 이 반도체 투톱이 이끌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64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맞고 나서 이란 공습 이후에 한 20% 정도 빠진 상황 속에서 지수는 점차 올라오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영향을 받는 상황 속에서 오늘 좀 가스 인프라 시설, 공격 시설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들 오늘 지수에 초반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왔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많이 담아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 보시면 이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홀로 담아갔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도 선물에서도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는 전 업종 골고루 순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특히 전기, 전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장으로 움직였던 테마들 그리고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슈들 좀 차례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내용,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의 주주총회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AMD 리사수 CEO의 방한 이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주총회 이슈부터 좀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나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HBM의 생산량이 3배 이상 확대될 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1.3조 규모의 추가 배당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사주 소각은 무려 16조 원 규모였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통 크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고요. 앞으로는 로직과 메모리, 파운드리까지 원스톱으로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인데 이날 같이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고신뢰 MLCC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특히나 FCBGA에 대한 수요 또한 공급 대비해서 50% 이상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공개가 됐습니다. 무라타에서는 4월 1일부터 MLCC에 대한 가격을 무려 35%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상황인데요. 무라타랑 삼성전기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무라타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삼성전기 또한 따라서 같이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AMD 리사수 CEO가 평택 사업장을 찾아서 MOU를 체결한 부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함께했다라는 부분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AMD가 앞으로 차세대 AI 가속기로 내놓게 될 인스팅트 MI45X에 삼성전자의 HBM4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라는 MOU 체결이 있었고요.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인지 규모나 이런 부분이 공개된 건 아니고요.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정도로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출과 EPS 모두 잘 나왔습니다. 매출은 3배 이상 잘 나왔고요. EPS 또한 괜찮았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내놓게 됐고요. 또 이번 분기 매출에서 살펴볼 만한 부분을 본다면 시장 컨센서스를 매출단에서 이미 24%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음 분기 매출이었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신기록을 달성할 거다, 그걸 확신한다라고 이야기가 꺼내놨고 그 컨센 또한 대비해서 41% 정도 올려잡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HBM4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대량으로 양산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HBM4E 다음 세대죠. 7세대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분기 배당률을 30% 정도 인상한다라는 좋은 소식들도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쭉 올라온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이에 영향을 같이 받아줄 수 있을지도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는 이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방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PBR 기업은 네이밍 앤드 쉐이밍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기마다 저PBR 기업들의 리스트를 쭉 공개하겠다라는 거고요. 2개 반기 연속해서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를 할 거고 거기다가는 저PBR이라는 태그가 부착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게 네이밍 앤드 쉐이밍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 리그로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데 성숙한 혁신 기업인 프리미엄 시장과 2부로 성장 중인 기업 스탠다드 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2개의 리그 체계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성장을 하고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승강제를 운영을 해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잘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중복 상장에 대한 금지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을 떼서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바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모 회사가 있는데 중복으로 상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모 회사의 주주에 대한 피해를, 우려를 좀 잠식시켜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본시장 관련한 체질 개선 내용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 전에 정규장에서는 사실상 보험주들이 좀 더 강세를 받아갔습니다. 실질적인 수혜가 보험주에서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 대다수가 또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주입니다. 일단 산업부에서 조선 철강 부품에 대한 기자재 관세 요구가 있었다는 건데요. 한화 필리조선소가 위치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이 선박 건조를 위해서 부품이나 철강재에 조선 기자재단에서는 관세를 좀 예외시켜달라라는 요구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드 맥킨지에서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이 중동 분쟁에 따라서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연간으로 700에서 800만 톤 정도 반제품의 철강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히게 되면 교역량의 11%가 막히는 셈이라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철강주에 붙어줬던 스토리를 좀 살펴본다면 AI 데이터 센터 붐이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건설용 철강 수출이 10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대미 봉형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골조를 만들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출이 YY 대비해서는 927%고요. 무려 전월 대비했을 때도 594% 정도 상승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철강도 여전히 필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주가 사실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 때문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요. 이제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앵커, 철강 섹터 살펴볼 만한 메인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철강 업계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관련 업종들, 기업들 함께 준비해 봤는데요. 장표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미국 철강 기업의 한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철강 수요가 백열 수준으로 뜨겁다라는 멘트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백열이라는 건요, 쇳물을 끓게 만드는 온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반도체와 전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철강까지도 좀 이런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AI 그리고 철강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된다면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핵심은 건물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일반 상업용 건물을 보시면요, 단순히 가구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층당 하중이 낮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를 살펴보시면 여기 안에는 고성능 GPU 서버라든가 아니면 전력 설비나 대형 냉각 장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하중이 무겁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하중을 받쳐주는데 철강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철강들은요, 이 골조를 만드는 데나 아니면 이 바닥을 이중으로 만드는 데 또는 이 케이블 트레이나 냉각 설비를 지지해주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철강은 단순한 범용 철강이 아닙니다. 더욱더 튼튼한 철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전력 설비나 ESS 쪽에는 아무래도 더 튼튼한 고강도나 고내열 강재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범용 철강과 다르게 더 수요도 높고요. 또 물량도 많이 필요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철강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철강이 굉장히 반가운 손님으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골자와 철공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서버가 똑똑해질수록 이렇게 철강이 많이 쓰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반에 현재 어떻게 좀 업황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25년도에요.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이 103기가와트에 달했는데 2030년에는 앞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하게 되는 200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봤을 때도 매년 14%가량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철강 수요도 붙어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올해 건설 비용도 메가와트당 1,130만 달러로 작년 대비했을 때 6%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현재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이 빅테크들이 이 설비에 대한 확장 계획까지 현재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철강 업계가 그동안 어땠는지 좀 들여다보자면요. 사실은 위기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어져온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간 전통 수요처가 최근 들어서 쪼그라들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의 입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산업용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철강이 업황이 좀 힘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표 넘어가서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가은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이 봉영강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봉영강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철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첨부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봉으로 된 이 봉 형태의 철강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 1월에서 2월 때 이 봉영강의 수출액이 3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같은 기간에 전체 철강의 이 수출액은 2%가량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 봉영강 수출이 39%가량 증가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여기서 더 들여봐야 될 부분이 바로 대미 수출입니다. 미국의 이 봉영강을 수출하게 된 이 금액도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1월에서 2월간의 이 누적 수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7배나 늘어나게 됐고요. 2월 한 달 동안 봤을 때도 더 늘어나게 된 무려 9배나 늘어나게 된 수치를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7배나 뛰었을지 그 이유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미국 현지 철강이 공급이 부족해졌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에도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여기다 가격적인 면도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1년 사이에 이 봉영강의 가격이 무려 2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같은 기간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22년 대비해서 무려 25%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철근들을 바다를 건너서 들여오는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도 이 한국산이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기존의 알제리 같은 이 기존의 이 경쟁국들이 최근 들어서 관세 여파로 인해서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나라가 대신 이 여백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이유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 봉영강 수출액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요, 이 병목 현상까지 최근 들어서 계속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봤을 때 이 고사양 강제에 대한 납기가 기존에 10에서 12주가 걸렸는데 이제는 14에서 16주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납기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수요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접어들게 된 거고요. 여기다가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 유코어도 최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공장 2곳을 모두 데이터 센터 전용 생산 시설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일본 제철도 마찬가지로요. 28년도부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미국의 노후화된 공장을 좀 더 개선을 시켜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좀 탈바꿈하려는 움직임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 철강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탈바꿈하려는 움직임까지 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K철강의 반격이라는 타이틀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네 군데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전략의 방향성은 한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범용 제품에서 이제는 고부가 제품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따라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변압기에 들어가는 이 고성능 전력 강제를 현재 만들고 있고요. 서버가 고성능화됨에 따라서 전력 설비 수요도 늘고 있고 자연스럽게 포스코에 대한 수혜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현재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현대제철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제철은 저탄소 쪽에 친환경 카드를 꺼내들게 됐는데요. 기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20%가량 낮은 제품입니다. 저탄소의 강판 양산에 대한 체제 구축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아마존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태평양 지역 쪽에 이 탄소 저감 강제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친환경 자재를 좀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또 현대차 그룹과 합작을 해서 미국의 제철소까지 현재 짓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이 사실 굉장히 가장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맞춤형 특수 강제인 이 D 메가빔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최대 폭 3m의 초대형 형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서버나 냉각 장치가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국제강은 이뿐만 아니라요. 본인들이 원래 갖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이 공장 부지도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운용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을 요약해보자면 기존에 강제를 팔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이 자재들을 파는 걸 넘어서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아베스틀인데요. 세아베스틀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데이터 센터 다음에 이 로봇까지 좀 공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감속기나 관절에는 이 고청정 특수강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틀이 21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회복해 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구동 모터에는 무방향성 전기 강판까지 적용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이 세아베스틀에 대한 수혜감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철강은 이제 낡고 오래된 산업이 아닙니다. AI 산업과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가치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철강까지 같이 살펴보게 됐고요. 증권가들의 시선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진 앵커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키움증권의 롯데쇼핑 관련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은 롯데쇼핑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14만 4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백화점에서 확산되는 온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롯데쇼핑은 오프라인 거점을 기반으로 한 종합 유통 지주사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녹여 있는 것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 백화점이 있겠고요. 롯데마트나 슈퍼, 그리고 롯데온이라는 이커머스 시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방문하게 되는 롯데시네마 같은 컬처웍스도 함께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네트워크 그리고 이런 유통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내수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질 개선도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자,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의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돼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64억 원으로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39%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분기 백화점의 매출이 역시 주목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영업이익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그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주로 매출이 찍히고 있는 구조인데요. 1분기 백화점의 기존점 매출 성장률이 이 관리 기준에서 11%, 1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관리점이라는 이 기존점이라는 것은 백화점이 새로 생긴 매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매장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것이 거의 10%가 넘게 매출이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매출 성장을 넘어서 지금 영업 레버리지 효과 자체가 극대화되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증권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롯데 백화점이 어디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백화점의 매출이 상승하는 구조였는데요. 이제는 중산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중산층으로 소비세가 확산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매출의 질이 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명품을 고소득층이 구매를 하겠죠. 그런데 이 명품의 구매 자체가 백화점의 마진을 끌어올려주진 않습니다.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닌데요. 오히려 패션
브랜드는 이 부분에서 이 백화점이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중산층으로 소비세가 늘어나게 되면서 패션 브랜드, 그러니까 패션에 대한 매출이 10% 성장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진율이 높은 의류 패션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됐고 백화점 이익률까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비의 질 자체가 바뀌면서 이 수익 구조가 오히려 롯데쇼핑에게 더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됐고요. 롯데백화점 밑에 또 자회사의 시너지를 함께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니클로나 자라 등의 스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중산층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스파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요. 정산가 판매율도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롯데백화점이 지금 이렇게 또 잘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의 유입 때문인데요. 다음 장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팝, K-문화가 너무나 SNS에서 활약을 하게 되면서 K-팝에 대한 그리고 K-컬처에 대한 궁금증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롯데백화점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본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의 매출 신장률이 90%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1월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춘절 기간에 중화권에서 이 중국인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4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금 중국 측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여행을 자제하라라는 권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본을 향하려고 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한일역의 효과까지 받아가면서 방한 관광객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를 주요 점포들이 받아가고 있는데요. 명동 본점, 그리고 잠실점, 그리고 지역으로서는 부산 본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이런 점포들에게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롯데는 기회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입국 전부터 고객을 잡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자, 고덕지도라는 어플과 따존 디엠핑이라는 중국의 어플이 있습니다. 일단 고덕지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명 규모의 중국 1위 지도 앱인데요.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 안에 롯데백화점의 채널을 구축해서 소식을 계속 전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존 디엠핑은 7억 명 이용 리뷰 플랫폼입니다. 이곳 안에서도 지금 채널을 구축해서 연계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롯데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최신 이벤트 그리고 브랜드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을 더욱더 유입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케팅 자체를 본점과 잠실점에 우선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국 점포로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게 될수록 이러한 전폭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더욱더 전국으로 각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롯데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롯데백화점에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다음은 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롯데는 지금 롯데쇼핑은 사업 다각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나오는 수익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영화가 있겠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1,000만 관객은 이미 넘어섰고요. 1,36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어제장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바타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만에 지금 영화관에 온기가 돌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역대급 흥행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컬처웍스에서도 이익률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경쟁사 홈플러스가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에 들어가면서 여러 패점한 지금 기업들이 많겠죠. 그런 패점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롯데마트 같은 할인점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홈쇼핑 분야도 보면요. 고마진 상품의 비중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채널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효율 경영을 위해서 실적 증액을 기대를 하는 부분
부분도 이 부분에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각화 전략을 떠나서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도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 시장에서 경이로운 성장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노이 지점에요. 지금 3년 전에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라는 롯데몰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하노이 최대 복합단지에 조기 안착해서 이미 이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오나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하노이 공항과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안에서 K-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문화에 궁금증을 가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 베트남의 롯데몰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베트남 법인 영업이익이 9,047억 동, 우리 돈으로 900억 원 정도가 찍히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폭증한 정도이고요.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베트남에 대한 롯데의 시각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베트남 안에서 대형 쇼핑몰을 2개에서 3개 정도 더 늘릴 것이다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베트남 시장 안에서 더욱더 압도적인 장악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부터 해외 시장까지 지금 롯데쇼핑이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거래일 롯데쇼핑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롯데쇼핑 1%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 전환했는데요. 1.8% 상승하면서 10만 5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장 시장이 좋았고 여러 섹터로 온기가 돌았기 때문에 롯데쇼핑도 이러한 모멘텀을 받아간 것 같은데요. 앞으로 5월에 이제 중국의 노동절이라는 연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인 인바운드에 대한 수혜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롯데쇼핑에 대한 향후 움직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GTC에서 그록3와 관련된 부분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게 맡긴다라는 부분이 직접 엔비디아 젠순왕 CEO 입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는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로 격상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해주신 그록3 LPU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말 약 29조 원을 들여서 인수한 팹리스 스타트업 그록이 설계한 칩입니다. 베라루빈 플랫폼에 탑재돼서 AI 추론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 칩의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그록이 엔비디아와 계약을 맺
맺기 이전부터 고객사였는데요. 인수 이후에도 협력이 이렇게 그대로 이어진 거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그룹 웨이퍼 생산량을 기존 대비해서 60%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슨항 CEO는 행사장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직접 찾아서 삼성은 세계 최고다라고 밝히면서 파운드리 웨이퍼에 직접 서명까지 하게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HBM 공급처를 넘어서서 이렇게 엔비디아의 핵심 칩에 대한 제조 파트너로 공식 자리매김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라는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가 이렇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공개적으로 신뢰를 보내게 됐고요. 이런 신호 자체가 다른 빅테크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식화의 파급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좀 더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AMD 리사수 CEO가 평택 캠퍼스를 방문을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파운드리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AMD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평택 사업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사는 AMD의 차세대 칩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됐습니다. 현재 AMD 칩 대부분이 이 TSMC에서 생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행을 깨려는 시도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파운드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가 만약에 이 구조를 활용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와의 칩 가격 경쟁에서 원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미국 테일러팹 2나노 공정에서 이렇게 AMD 물량을 받는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과 리사수 CEO가 어제 만찬까지 함께하면서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의 방향을 설계한 만큼 앞으로 파운드리 협력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 업계 시각입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엔비디아에 이어서요, AMD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제는 공식 파트너로 선택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TSMC 독주 체제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AMD까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든든하게 어쨌든 뒷배를 얻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적자가 이어졌던 부분이 사실 파운드리인데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들리면서 이번에는 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그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수년간 이어져온 적자 터널의 끝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사는 지난해 말 121개로 2017년 35개에 대비해서 약 3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테슬라 AI6 칩과 그리고 애플 이미지 센서까지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잇따르다 보니까 빅테크 고객군이 이렇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적에도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파운드리 가동률이 엑시노스 2600과 그리고 HBM4 베이스 다이 생산으로 인해서 일부 공정은 90%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테일러팹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 가동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미국 현지 수주 물량까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올해 유의미한 적자 축소를 거쳐서 27년도에는 1조 원가량 이 흑자로 전환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고객이 다변화되고 있고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고 여기다가 테일러팹 가동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등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흑전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좀 들리고 있다라는 게 유의미해 보이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3에서 4% 정도 내리는 모습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디 주가 20만 원과 100만 원 선은 일단 지켜내고 있는 초반 모습입니다. 반도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조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펜실베니아주 장관을 만나서 지금 필리조선소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현재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현재 단순한 협력 구상을 넘어서서요, 실질적인 생산체계에 대한 구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산업부 박동일 실장이 펜실베이니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필리조선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요청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장 확장 인허가 절차 단축이 있었고요. 또 해양 번영 특구로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세에 대한 예외 적용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직접적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장관은 이번 방안에 앞서서요, 그저께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돌아봤을 만큼 현재 이 정부도 협력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가 펀드 1,500억 달러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서 연간 한 척에서 1.5척이었던 수준의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청사진까지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2037년까지 이렇게 상선과 LNG선 그리고 해군 특수선까지 400척 이상을 발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시장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바로 K조선의 중장기적인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인허가와 인프라 그리고 자금이라는 세 가지 축을 풀어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마스가가 협력 구상에서 이제는 실행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오션이 현재 능력치로 봤을 때는 1.5척 수준 연간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20척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수치에 접근하고 있는지 전략들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략은 바로 공정 재배치와 자동화가 핵심 전략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오션은 현재 필리조선소의 이 복잡한 생산 공정을 적절한 작업 순서로 재배치해서요, 병목 구간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생산 효율을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장비 측면에서도 고성능 용접기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용접 로봇 인디를 투입해서요, 내년에는 자동 용접 기계까지 도입할 계획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설 확장도 함께 병행이 됩니다. 마스가 펀드를 활용해서 이 안벽과 도크를 추가로 확보하고요. 또 부지 매입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현재 미국 내 수직 계열화 구조도 점점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설립한 한화해운이 LNG선을 발주하면 그 물량을 필리조선소가 수주해서 하나오션과 함께 건조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건조뿐만이 아니라 발주까지 그룹 내에서 해결하는 구조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하나오션의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보시면요. 전년에 마이너스 2조 8천억 원에서 올해는 플러스 1조 4천억 원으로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 공격적인 확장을 뒷받침해줄 자금력도 현재 갖춰지고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자동화와 공정혁신 그리고 수직 계열화라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하나오션이 이제는 필리조선소를 미국 내에서 핵심 조선 거점으로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화오션 이야기하면 HD 현대나 삼성중공업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각자 이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공략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 회사가 서로 다른 경로로 미국 시장을 현재 공략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부터 보시면 먼저 필리조선소라는 현지 거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HD 현대는 아직 거점을 찾는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방산기업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요, 현재 이 조선소 인수와 인프라 공동 투자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적합한 매물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 조선소에 대한 건설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7천억 원에서 1조 원가량 규모의 자금을 이렇게 미국 조선소 투자와 자동화 설비에 투입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삼성중공업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조금은 다른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직접 짓기보다는요, 먼저 미국의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인 MRO 쪽으로 이런 시장에 진입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해군 보급 체계사령부에 함정 정비 협약 취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요. 또 캘리포니아의 첨단 해양센터도 개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MRO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함정 신조 건조까지 현재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구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정리해보자면 하나오션은 현지 생산
삼성전자는 거점 구축, 그리고 HD현대는 조선소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MRO 쪽 선점이라는 이렇게 세 갈래 전략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K조선의 빅3가 이제는 미국 시장을 빈틈없이 나눠서 공략하는 그림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넥스트장에서는 방산주나 알루미늄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종목들 좀 내리고 있어서 방금 소개해 주셨던 세 종목 모두 조선 빅3도 지금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최주선 사장이 올해 하반기에 분기 흑자 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게 된 걸까요? 네, 우선 ESS와 전고체라는 두 개의 성장 동력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선 최주선 사장은 어제 주총에서 기술이 희망이다, 슈퍼사이클을 준비하고 그 위에 올라타자라는 문구를 임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했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수주 성과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미주법인은요, 그저께 미국 메이저 에너지 전문 업체와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물량은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에서 올해부터 29년까지 생산이 됩니다. 여기다가 삼성 SDI는 현재 북미에서 유일한 이 비중국계 각형 ESS용 배터리 업체인데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현재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전고체 배터리도 내년 하반기 양산을 지키겠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해주게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ESS 수주 릴레이와 그리고 전고체 양산 일정이 함께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 목표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는 신뢰가 쌓이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삼성 SDI가 이번에 스텔란티스 철수를 검토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최주선 사장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건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볼까요? 네, 삼성 SDI가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내놓게 됐는데요. 우선 최주선 사장은 어제 주총에서 스타플러스 에너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분 매입 전망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인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현재 업계는 해석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는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작법인 철수 검토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삼성 SDI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텔란티스가 빠지게 된다면 공장 전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공장의 일부 라인은요, 이미 전기차용에서 ESS용 쪽으로 전환돼서 가동 중이고 또 올해 안에 ESS용 LFP 배터리도 양산을 시작할 계획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또 GM과의 합작 법인에 대해서도 최 사장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건설적인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사장은 이재용 회장과 함께한 유럽 출장에서 BMW와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방안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스텔란티스 변수가 위기가 아니라요, 이 삼성 SDI가 북미 ESS 생산을 더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로 이제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배터리 3사는 ESS 관련한 수주를 계속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시장 안에서 ESS 점유율을 좀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는 비결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산 배터리 대체제로 K배터리가 급부상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ESS 제재가 본격화되면서요, 이 북미 시장에서 탈중국 흐름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 K배터리에 이렇게 구조적인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메가팩3에 6조 4천억 원 규모의 LFP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고요. 또 삼성 SDI는 미국 현지에서만 지난해 하반기 2조 원, 그리고 올해 초에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계약에다가 또 그저께 1조 5천억 원 계약까지 수주 릴레이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온도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과 첫 ESS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 진입한 상태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함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 퓨처앱은 그저께 글로벌 완성차와 인조흑연 음극재 1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고객사
우량주자는 현재 테슬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ESS 배터리 공정이 화학 물질 일부만 다를 뿐이지 물리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설비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이렇게 K배터리의 매력도와 또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전기차 불황이 K배터리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ESS라는 더 큰 시장에서 발판을 착실히 쌓아나가고 있는 흐름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에서 ESS로 무게추가 확실히 옮겨진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오늘의 시장 영향이 좀 있겠죠.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지금 한 2% 넘게 빠지고 있다는 부분까지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에 대한 이 에너지 시설의 피격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FOMC 회의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더해지게 됐죠.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또 한 번 일제히 고개가 꺾인 채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물론 메모리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하게 됐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쪽 단에서는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제 유가까지 또다시 100달러를 상회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좀 시원하고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도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이러한 매크로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다시 하방 압력을 좀 피하기는 힘든 상황인 걸까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어제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간밤에 찬물이 또 좀 쏟아졌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주면 그 폭보다 더 이제 국내 증시가 올라왔고 하락했을 때 더 많이 빠졌던 증시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하락이 오늘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엄청난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라고 한 건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국내 시장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이 종목들도 실적이 분명히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의 하락보다는 이 종목들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도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의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최근에 3월 초부터의 변동성보다는 오늘 변동성은 조금 작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만약에 어제같이 빠졌다면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것들 발동됐을 수도 있는 그런 증시인데 이 정도의 분위기가 좀 아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 쪽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죠. 코스피에서 3조 원이 넘게 매수가 들어갔고요. 반면 또 외국인 쪽에서도 역시 매수세가 8천억 이상의 또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줄여가고 있고 어제 거의 6,000포인트 가까운
회복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때 좀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이란과 미국의 일단 전쟁 자체가 길게 지금은 길어지고 있어요. 3주째가 더 접어들고 있지만 이제 결국은 또 앞으로는 이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측에서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결국은 또 올라오는 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초기 하락에 너무 이제 겁먹고 패닉셀이라고 하죠. 이 매도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좀 마음이 불편할 만한 그런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그래도 오늘의 낙폭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지지를 좀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올라오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또 활용해서 반도체 투톱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하락으로 출발하는 장에서 접근해 보는 거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그 전략을 좀 실행해 볼 수 있는 날이 될까요? 네, 맞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던 장이었고요. 만약에 어제 따라 붙었다면 오늘 아침부터 해서 또 손실이 바로 났을 거예요. 주식은 항상 싸게 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지금 시장도 역시 이제 조금 길게 봤을 때 시장이 다시 우상향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이제 싸게 주가가 하락 출발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아침부터 2% 이상 또 하락이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의 어떤 거래 동향을 봐도 하락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쌀 때 사두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오늘 사고 나서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 또 한번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좀 고가권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하고 나서 올라오면 반드시 한 번씩 수익을 좀 챙겨가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투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하다 보니까 접근을 한 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조금씩 이익을 실현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전쟁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방산 쪽 일단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여전히 중동 리스크가 지속되다 보니까 방산은 늘 강한 테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한번 방어나 수혜주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 방산주들도 단기에 많이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이 좀 들어왔거든요. 대표적으로 LIG넥스원이 이제 방산주에서 주축이 됐던 종목이었고, 3월 초부터 해서 주가의 급등이 있다가 최근까지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구간에서 좀 빠졌습니다.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란과 미국의 전쟁, 거기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혜주, LIG넥스원은 거기서도 또 이제 효과를 또 입증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들 종목조차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만큼 전쟁에 대한 테마 자체가 단발성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또 이란에서 정유시설 쪽에 에너지 쪽에 대한 시설을 공격을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격을 했다. 정제시설 쪽에 공격을 했다라는 건 시장에서 역시 놀라울 만한 재료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 LIG 넥슨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3.9%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보다는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어떤 공격과 그리고 지금 현재 반응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 주는 게 어쩌면 기대감에 충족시켜주는 반등인데,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다는 건 이제 전쟁에는 내성이 좀 쌓여 있다. 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위쪽에서 이번에 반등이 만약에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이 반등을 통해서 좀 잘 빠져나오는 탈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매수의 전략보다는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반응이 나오고 있을 때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방산주가 지금 이러한 국면 속에서는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료도 좀 많이 소멸됐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방산주는 그럼 빠져나와야 되는데 대체 에너지단의 그런 집중되는 움직임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또 바라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일단 조선이나 이런 신재생 쪽은 아직은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제 유가 반등이 나오면 유가가 상승하면서 대체 에너지원 쪽으로 이제 관심이 들어왔던 건데, 사실 이 종목들도 초기 반응은 굉장히 좀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유가가 반등이 나왔으면 당연히 동시호가에서도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역시 이 종목들도 단기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약간의 좀 차익 매도가 나오는 그런 자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졌던 것처럼 이런 대체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살아남을 종목들은 나중에 살아남겠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는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쪽, 태양광 쪽은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지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원 자체만을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잘 올라왔던 섹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원전을 추가적으로 증설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은 좀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쪽, 뭐 예를 들어서 풍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요. 대체 에너지원 쪽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원전 쪽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선 선별적인 접근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원전 쪽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확장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같은 대체 에너지지만 원전 쪽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원전 쪽에서는 추후에 좀 질문들 이따가 개장하고 나서 좀 건설 관련 엮어서 질문들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우리 양시장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크로적인 변수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일단 시장 문 열어보겠습니다. 네, 3월 19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6,000피를 눈앞에 뒀던 우리 시장인데요. 일단 간밤에 매크로 상황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가 급등 그리고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의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점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 증시도 하방 압력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내성도 조금씩 쌓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낙폭을 어디까지 좀 줄여가면서 움직일 것인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되겠는데요. 동시에 이 위기 속에서도 또 어떤 반전의 열쇠를 찾아낼 수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오늘 어떤 출발을 하고 있는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파란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2%대의 하락세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어제 5,900선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지금 5,700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13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이어서 코스피 쪽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니까 5개 종목 현재 하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대의 지금 내림세 시연해주면서 일단은 20만 원 선은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조금 낙폭이 더 큽니다. 4.17% 하락하면서 112,000원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좀 낙폭이 나옵니다. 3%대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지금 2%대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가운데서는 현재 가장 작은 낙폭을 기록하면서 37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가지 종목 모두 하락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 모두 2%대의 내림세 그리고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도 1%대의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가운데 알테오젠이 다시 2위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서 최근에 에코프로 비엠과의 이런 자리 쟁탈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봇주 최근에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업 소식으로 인해서 한동안 잔잔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이 협력 소식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모습들 나왔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겁게 가라앉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3.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 특히 기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액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양 메이저 주체들 모두 매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500억 원가량 담아가고 있네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일단 담아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함께 동반 매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수급이 지금 어떻게 또 흐름을 변화하게 될지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매크로의 지배력이 큰 시장인 듯합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아침에 출발했던 이 하락폭은 2.8%라면 적게 빠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을 확대해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의 흐름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2.8%의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낙폭을 줄여내 간다라고 하면 과거 최근에 이제 3월 초의 어떤 흐름과 좀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낙폭을 줄여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 되겠죠.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 많이 팔았었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질 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수급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관들은 480억 정도의 매도라고 하면 아침 초반에 이 매도 규모 자체는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의 매도라면 언젠가 다시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고 봐요.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 정도 매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오늘장 초반의 분위기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떨어지긴 했지만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와서 이 종목들이 또 움직여 준다면 결국은 지수도 반등이 나올 거고 외국인과 수급 역시도 오늘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다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외국인 기관들 주요 메이저 주체 수급이 매수 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제 이거 주체들의 전략들이 좀 달라지는 거겠죠. 그동안은 약간 공포 분위기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저가 매수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쪽에서의 수급의 변화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과연 또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대형주 쪽에 관심들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소형주, 이 코스닥 쪽으로도 관심들이 필요한 시장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많이 올라갔고 코스피는 그다음에 코스닥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들이 시장이 불안할 때 옮겨갔던 것도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 어느 정도의 순환 매장이라든지 또는 코스닥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만 너무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요. 코스닥 중소형주 쪽 그리고 코스닥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이 들어오면 어떤 업종들을 사든지를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수급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낙폭을 얼마나 최소화해 가는지가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그럼 다시 반도체 투톱으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는 가격적인 접근을 좀 여쭤봤다 보니까 오늘은 이번에는 이슈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AMD CEO가 좀 방한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을 또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HBM4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우선 공급 업체로 지금 지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HBM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이 그래도 유지되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최근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재평가 혹은 추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도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AMD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회사고 지금 사실 이제 전 세계의 AI 쪽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팹리스 쪽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이제 브로드컴, 그리고 AMD. 결국은 이제 슈퍼갑이라고 보고 이쪽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의 협력 자체가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에 이미 이제 루빈칩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AMD 쪽 가구의 어떤 이제 연결고리 자체는 굉장히 호전적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시선이 조금 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이 가장 좀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메모리 쪽은 좋아요.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부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TSMC 쪽하고 삼성전자 쪽의 파운드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AMD 쪽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TSMC 쪽에 계속 한쪽으로만 공급망을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삼성전자 쪽하고 만약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협업 관련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은 당연히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AMD 쪽하고 삼성전자 쪽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이 좀 개선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운드리에서도 어느 정도의 협력이 좀 가시화가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그게 나온다면 정말 이제 위상과 어떤 재평가가 또 한 번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폭이 유지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또 기회를 우리가 또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부장단 쪽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전기도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 뭐 고부가인 MLCC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게 수급난이에요.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웃돌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렇다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전히 우리가 삼성전기의 이런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두고 상단 더 열어놔서 더 따라갈 여력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많이 봤지만 삼성전기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지난해 이제 4월 달에 거의 10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면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기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삼성전기를 이제 많이 놓치셨던 부분이 이제 대부분 다 반도체 쪽에 많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삼성전기가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CC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MLCC 자체가 결국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갈 때 같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MLCC의 경우에도 반도체가 그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MLCC 같은 경우에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이제 MLCC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또 최근에 이슈가 돼서 오늘같이 좀 빠지는 장에서도 삼성전기의 주가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본다면 이제 정고점을 삼성전기는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LCC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좀 계속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LCC는 우리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럼 다른 이 소부장단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장비 쪽이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를 더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미 좀 많이 오른 장비 쪽은 이 차익 실현을 고민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아무래도 장비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관련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뭐 테크인이라든지 또는 PSK라든지 또는 뭐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일 거예요.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이제 가장 단가가 높은 데가 이제 장비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수주가 들어가면 초기에 실적이 가장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교체 시기 자체가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장비주들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끼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일부는 수익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괜찮긴 하지만, 근데 반도체 쪽에 대한 지금 현재 업황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장비주들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 안에서 본다면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죠. 반도체 지금 장비주를 얘기했지만 소재하고 부품 쪽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 이제 뭐 사업 영역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후공정 쪽에서 패키징 쪽 사업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단가가 되게 비싸거든요. 범용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그 최고가 반도체 HBM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는데 결국 이제 불량률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들어서 패키징이라든지 이 패키징 분야에서 테스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약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두산테스나 그리고 LB세미콘 이런 테스트 관련주들, 이 종목들은 낙폭들이 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도 이제 공정별로 또는 이제 하는 사업 부분마다 우리가 좀 나눠서 지금은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또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쪽이 하나 있어서 근데 어제도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제 원전이 붙어 있는 건설사인데 어제 건설 대형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 미약하기는 하지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개별적인 호재도 나왔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가 대장은 항상 두산 에너빌로 보는데 이렇게 건설 쪽들이 너무 잘 움직이다 보니까 중심축이 이동한 거일까요? 관심도는 좀 이동했다고 봐요.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하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원전 쪽 건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건설주들은 장기간 침체기에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원전 쪽의 시공 능력이 가장 높은 이제 현대건설 쪽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 경험 때문에 이제 현대건설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이제 어쨌든 시장의 재료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료들을 찾는 과정에서 보니 이제 건설주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중동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하거든요. 중동에서 수주가 많이 발생할 때가 유가가 올라갔을 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동 쪽에 대한 수주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중동 지역이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수주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나중에 결국은 이제 무너졌던 건물들을 다시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좀 더 내다보고 이쪽에서 원전 쪽과 그다음에 건설 경기,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이제 최근 들어 건설주의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원전 쪽에 대한 이제 그 큰 중심축이 이동했다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발성으로 좀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수혜를 같이 또 입고 있는 게 건설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 속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그래도 지수로 봤을 때는 낙폭을 조금은 축소했네요. 코스닥이 특히나 더 낙폭을 줄여가면서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후반까지 이 낙폭을 어떻게 최소화해 갈지 우리 시장이 소화하는 과정들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SK증권 강남금융센터 홍운기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초반에 부침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시작을 했고요. 오늘 양시장 봤을 때 한 1에서 2% 정도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개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좀 만회해 가는 구간일까요? 예, 아직 이제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왔었던 이제 트럼프의 전쟁 관련된 이제 그런 속보라던가, 그러니까 이란 쪽에 대한 정유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했고, 이란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격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이었죠.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으나 오히려 이제 새로운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제 크게 이제 우리 증시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똑같이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금일 이제 장 열리면서 조금 이제 하락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32% 정도 이제 하락세 지속 중인데, 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다 감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심리 자체는 과거의 이제 학습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완화되면서 조금씩 이제 밑골이 달면서 올라와주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충분히 다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트럼프 정부 쪽에 대한 탁구적인 그런 이슈들, 이런 전쟁 이슈들은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3월 말 갔을 때, 그리고 4월 갔을 때 과거의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좀 무뎌지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데, 나는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자이고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펀더멘털에 접근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 니케이도 같이 빠집니다. 2% 넘게 빠지고 있고, 상해나 홍콩 쪽에서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쪽은 여전히 약보합 정도 좀 지나고 있어서 오후장까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환율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 리스크에 많이 묻어졌다라고는 봤지만 오늘 개장이 1,505원으로 개장을 좀 하면서 지금 시가가 고가고 현재는 1,500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상단 어느 정도로 좀 열어둬야 돼요? 이게 최근에도 이제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1,500원이 가장 큰 이제 상단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색하게 이제 오늘장에서 이제 돌파해준 흐름들을 보여줬고, 네. 결국에 1,510원, 1,550원 이렇게도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조금씩 더 상방을 열어두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이제 FOMC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파월 의장도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죠. 금리 인상 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없을 수 있으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던가, 결국 나아가서 인플레가 더 이제 확대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금리를 잡아야 되고,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이제 동결이라던가 인상 쪽에 대한 부분들, 사실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 결국 미국에 대한 이제 3년물,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미국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 원화 약세 흐름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500원 선의 그 이상에 대한 흐름들은 사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1,500원 이상대로 형성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건 아닌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3월 말 그리고 4월까지는 단기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에 의한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1,500원 초반대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결국 매크로적인 이슈가 점차 수그러든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저희가 찍혔었던 1,470원대 그리고 이제 1,450원대 흐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방은 생각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정부 정책 쪽에서도 이제 전쟁 이전에 환율을 잡겠다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었었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관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이슈는 일시적인 변동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은 결국에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1,450원에서 70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1,550원까지 큰 변동성을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70원에서 80원도 낮은 수준은 사실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1,550원까지는 상단 어느 정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사실 매크로 이슈로 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좀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의 말씀도 주셨는데 원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말에 예정이 좀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좀 밀릴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매크로 이슈도 영향을 받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죠. 자, 넘어가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산인데 사실 방산이라기보다는 전쟁 리스크로 움직이는 쪽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은 쪽이 좀 더 크게 움직이고요. 비료나 사료 쪽 그리고 이란 가스시설 공격 이슈가 밤사이 좀 있었기 때문에 LPG 관련한 쪽들도 움직임 포착됩니다. 해운 쪽도 보이고 드론 쪽도 상단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WTI나 브렌트유도 지금 98, 110달러에서 종가 지금 마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작은 쪽에서 움직임이 더 빨리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고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프리마켓에서 한 3에서 4%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됐고 오늘 지금 정규장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주주총회도 있었고 또 이제 노조 관련해서 쟁의도 찬성으로 나오면서 5월 총파업 예고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는 크게 영향은 좀 받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마디 주가 잘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태양광인데요.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시장에서는 이제 대체 에너지를 찾기에 바쁘죠. 최근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로 언급됐던 게 원전, 태양광, SOFC인데 오늘은 태양광 위주로 해서 전략들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부터 잠깐 좀 보고 갈 텐데 정유가스, 비료사료, 해운 그리고 오늘은 드론까지 강세입니다. 근데 드론은 마침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내일 일정도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K 드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주도해 나가겠다. 이게 내일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차장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대감으로 오를 만큼 작은 섹터다 보니까 오를 만큼 좀 다 오른 것 같긴 해서 언제든지 변동을 좀 감안해서 올라올 때마다 차익을 좀 하면서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뭐 정유주 같은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이제 하실 수 있고 3월 내지 4월까지는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수익을 짧게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짧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 나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계속 모아가는 관점이 맞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전쟁은 뭐 학습 효과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종결이 되지 않고 종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약 3달 정도까지는 유가라던가 LNG 그리고 다양한 이제 원재료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로 변동성이 확대됐었는데 결국 이제 4개월 차, 5개월 차 넘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 미국과 이란 사태 역시 똑같은 흐름으로 주식시장에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트레이닝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그 UAE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뭐 LIG 넥스원의 천궁2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기술력을 실제 전쟁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타 국가들에게 이제 이런 기술력을 증명한 그런 이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에 대한 앞으로 자국에서 직접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경각심들이 더 올라서게 되는 이제 흐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런 이제 방산주에 대한 그런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방산주가 기존의 내수 위주의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예산의 상당액을 국방비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런 내수 위주의 이제 매출 흐름들이 해외 쪽에 대한 수주까지 같이 붙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매출 이제 성장 파이 자체가 지금보다 1.5배, 2배 이상은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하락했을 때는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큰 흐름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 우리가 지금 작은 쪽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셨고, 장기적으로 보면 방산에 대한 뭐 빅4, 대기업 종목들로 끌고 가는 게 전략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최근에 이란 공습 있을 때 천궁2, 그러니까 막는 방어 체계들이 주목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면 천궁2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상품이 있는 기업들로 좀 요약을 해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은 전쟁이라는 이 특수성이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베네수엘라라던가 이란 쪽을 먼저 선제적인 타격을 했지만 국방의 상당수 거의 99% 수준이 공격형보다는 방어형에 조금 더 많이 이제 치중이 되어 있고 그 네. 방어형에서 조금 더 이제 변형을 해서 공격형으로 이제 나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관련된 이제 밸류를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이제 조립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발사체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관리하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 눈의 역할을 하는 이제 레이더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 시스템, 결국에 이제 하나 기업들이 방산 쪽에 대해서 크게 장점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천궁2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각각의 가진 기업들에 있어서 장점들이 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RFHIC 아까 이제 화면에도 이제 나왔었는데 네. 예, 이런 이제 전력 증폭기를 다루고 있는 이런 RFHIC에 대한 기업들 사실 전력 증폭기 자체가 레이더를 통해서 그 전력을 좀 더 강하게 발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공격형 그런 미사일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이제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유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전력 증폭기에 대해서 조금 더 두각을 가지고 있는 RFHIC가 조금 마지막에 조금 중소형주로서 시가총액이 약 2조 원대 중반대 수준인데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천궁2에 대한 밸류 그리고 수혜주들은 이런 정도까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막는 장비가 최근에 이란 공습을 통해서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도 같이 좀 아이디어 삼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TC 이벤트는 잘 지나왔고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이야기도 있었고 어제 리사수 CEO 만난 부분에서도 같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마이크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에서 빠졌고 오늘 우리 시장도 분위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삼아야 될지 오늘이 어쨌든 마디 주가 지키고 있으니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조언 좀 주신다면요. 예, 마이크론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세론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세론이긴 하나 요 며칠 사이에 너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그에 대한 여파로 이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 만큼 그 주체 자체가 이제 다양한 이제 종목들도 있지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더 한번 그 보탬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GTC 2026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리사수 CEO 그 AMD CEO의 이제 방문 자체가 결국 국내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발판들이 계속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이제 GTC 2026 같은 경우 시장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몇 차례 있었지만 그런 사이클 자체는 이제 B2C 보통 이제 개인 고객들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이제 앞으로에 대한 확대성에 대해서 이 사이클이 조금 갈려지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이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조금 다르다. B2B에 대한 역할로 조금 변화했다라는 부분들이 과거의 흐름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에서 과거에 우리는 이제 HBM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대두가 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의 주가 자체가 이제 수주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도 똑같이 따라간 흐름들이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낸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 결국에는 이런 이제 B2B에 대한 부분 결국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필두로 해서 현재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이제 GTC 2016에 대한 이제 발언들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전개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지속되겠다 혹은 어느 수준에서는 멈추겠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부분들은 이제 그록 3에 대한 부분들이죠. 결국에 SRAM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언급이 되면서 이런 밸류 체인들도 조금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 추론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이제 학습은 어느 정도 다 끝났다. 추론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개인들이 그리고 혹은 기업에서 단순 질문을 했을 때 응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저장을 해서 앞으로 이제 추론을 함에 있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그런 이제 답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자율주행과 그리고 피지컬 AI 쪽은 당연히 추론 쪽이 더 붙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론 쪽은 단순하게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 다 자율주행에 대한 차 그리고 이제 로봇에서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들이라던가 뭐 CCL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은 단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목표 주가 지금 맥쿼리 쪽에서 나온 게 가장 높긴 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34만 원, SK하이닉스가 170만 원까지 제시가 됐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매도 상위 창구에 맥쿼리 이름이 지금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종가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상황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모두 다 담아가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체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고요.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우주 데이터 센터 연결하면서부터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고 거기서도 태양광이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수급이 좀 붙어주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포착이 좀 되긴 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끌고 올 수 있는 게 원전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태양광 쪽에 수급이 붙어줄 때는 한 번씩 계속 좀 차익을 해줘야 되는지 그 구간이 왔는지도 궁금해요. 네,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도 최근에 많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전쟁발 이슈인 거죠. 결국 원유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뭐 한 번은 조금 안정세를 보였다가 다시 또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한 그런 입심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LNG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비료 이제 이런 결국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 에너지도 각국에서 제대로 내가 수급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원전 쪽이 한번 이제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태양광, 풍력 이제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들입니다. 결국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저비용으로 조금 더 이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지금 각국은 너무 급한 상황이다라고 대면했을 때 원전 자체는 SMR 기준으로 2년, 3년,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뭐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최대 15년까지도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이 각 나라에서 에너지를 빨리 수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선호로 꼽히는 게 태양광일 수밖에 없다. 태양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이제 기후라던가 비가 온다던가 이제 눈이 온다던가에 대한 이슈는 물론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큰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발전할 수 있고 빨리 생산해낼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게 이제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크게 두각을 보이는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입지가 지속적으로 적어지다 보니까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 쪽에서도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부분들이
과거 이제 민주당 쪽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ESS 쪽에 조금 더 공화당보다는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밀고 있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 쪽에서도 오히려 이런 모멘텀이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쪽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제 나와줬고 주가 자체도 그에 따라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로 조금 더 태양광 쪽에 대한 국내뿐만 아니라 각국에 대한 개발 이슈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 쪽은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이제 한 만큼 오히려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도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전, SOFC, 태양광까지 최근에 대체 에너지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기조 때문이지 풍력은 살짝 좀 소외된 움직임인데 나머지 세 섹터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고 효율로 본다면 원전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SOFC, 그다음이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등장하기도 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아이디어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태양광 안에서 가장 탑픽 종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주가 사실 뚜렷하게 있긴 한데 이 종목 따라가 볼까요? 예,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사실 미국 쪽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된 기업이죠. 물론 이제 국내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H현대에너지솔루션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현재 민주당 쪽에 대한 우세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주가가 선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이제 수직 계열화된 업체입니다. 인구부터 해서 이제 셀 그리고 이제 모듈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 한 번 더 이런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솔루션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쪽으로 네. 스페이스 X,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가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우주 쪽에서의 태양광 쪽에 대한 전력 조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승 모멘텀은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태양광 쪽을 같이 유심히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솔루션 조금 더 앞으로 주가 상방이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탑픽으로 하나솔루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오늘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관련해서 적용해서 나오는 텐덤셀이 아마 6월로 예정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짧게 근데 문제는 태양광 쪽에서 늘 발목 잡았던 건 사실 실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몇 개 분기 뭐 실적 나오면 늘 음봉 만들긴 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면 이번엔 좀 다르게 볼 수 있을지도 봐주실까요? 아,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인 부분들이 악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인센티브 효과들 이런 부분들만 봐도 한 1조 정도 예상된다라고 하고 결국에 지금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화석 연료, 석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리고 원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사그라들었다. 결국에는 매출이 크게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었고요. 국내 또한 이제 비슷한 흐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로 이제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지금 에너지부 자체도 이제 좀 신설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다각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결국 이런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더 빠르게 이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은 개선되면서 태양광 쪽에 대한 그런 사업 확대는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이제 자체도 OECD 기준으로 태양광에 대한 그런 확대 수준이 거의 이제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국 내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그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만큼의 긍정적인 그런 재료들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또한 이제 그렇게 흐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권 자체가 조금 더 변하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좀 더 다각화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매출 캐파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실적만 나왔다 하면 발목 잡히는 구간들이 좀 여럿 있었는데 이번엔 다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잘 만나봤고요.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수진 앵커.
네, 시황센터 전해드립니다. 시장에 봄이 오나 했는데 꽃샘추위가 찾아온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됐습니다. 브렌트유는 110달러로 상승한 모습이 체크가 됐는데요. 어젯밤 간밤에는 또 FOMC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국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쟁과 유가 그리고 연준의 매파 발언까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 약세 보이면서 5,746선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1.98% 내리면서 1,1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현재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매도 행렬에 오른 모습인데요. 어제장에서는 사실 상반된 흐름입니다. 어제장에서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물량 담아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이 7,500억 원, 기관이 2,6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9,8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만이 여전히 1,500억 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특히 지금 덜어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000억 원 가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500억 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 연속 팔자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매도 행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업종지수 상승하는 업종은 건설업 하나입니다. 2% 상승하고 있고요. 이어서 매도 업종지수 하락하는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좀 많습니다. 전기전자 그동안 GTC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장에서는 거의 4%가량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증권에서는 3%대, 제조업에서도 3%대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운수장비에서는 2.8%, 철강과 금속에서도 2.5%대 오늘 하락불 켜고 있고요. 전기 가스업까지 거의 2.48% 하락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입니다. 기타 제조에서 약보합권의 상승 움직임 강보합권의 상승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하는 업종 일단 화학이 오늘 좀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2.77%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금속과 금융단에서도 2%대의 하락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섬유와 의류, 기계장비 그리고 운송장비까지 거의 2%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왔던 반도체 투톱이 오늘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4%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4.8%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20만 전자를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 지켜주고 있지만 언제쯤 내려오게 될지는 시장의 움직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주총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로 인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재확인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리사수 CEO가 방문하면서 관련된 AMD와의 협력 논의가 있었는데도 오늘장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제장 급등하게 되면서 사실 반도체 투톱이 시총을 차지하는 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좀 매도 행렬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우건설입니다. 여전히 원전 관련주는 오늘장에서 조금은 강한 모습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13% 강세 정도 보여주면서 16,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에도 급등하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너무나 급등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신성 ENG도 관련된 태양광 모멘텀 부각이 되면서 6%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네요. 3.8% 빠지고 있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우리기술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했었는데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던 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3%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8,0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3% 정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GTC 관련해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요즘에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14,000원대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죠. 우리기술과는 지금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리기술이 조금 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차익이 나온 것 같고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도 13% 강세 보여주면서 11,0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주죠. 최근에 신작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8% 떨어지면서 47,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내일 이 신작이 발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매지운 같은 경우 현재 11% 강세 보여주면서 89,400원 선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위 종목 반도체 투톱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테슬라와 배터리 관련된 공급 논의가 있었는데도 오늘 장에서 2.2% 하락하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자율주행 모멘텀을 오늘은 벗어나서요. 3%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오늘 장에서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선별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하락하다가 현재 0.56% 올라온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제약은 0.6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삼성전자 관련된 편입 과정에서 조금의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2.57% 하락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총 1위에서 30위 종목들 중에서 30위인 하나시스템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특별한 이슈도 없는 날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새벽 넘어가면서 2시에 GTC에서 삼성전자 발표 세션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새벽 사이에 이 내용만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